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 선거 자체보다도 과연 어떤 정책이 현재 감리에서 가장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감리의 제도와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급한 현안으로서 교회학교 또 다음 세대와 관련된 그리고 비전교회 문제도 다양한 관심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사면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감리회는 감독 정치 제도라고 말들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의회 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섯 가지 당회, 또 구역회, 또 연회 총회를 합쳐서 5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목사님을 비롯한 감리사, 감독회장님이 수장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분이 의회를 이끌어가는 주관자로서 의회법에 입각한 질서 있게 끌어갈 때 감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 편에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서 그 의회 자체, 회의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의장이 되시는 그분들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질서 있게 이끌어가지 않을 때는 그들에 대한 번가로서 처리할 때 감리회가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로 갈 수 있게끔 의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제가 늘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세계보건기구랑 트럼프 정부랑 감리회 본부의 가장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막강한 리더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웨슬리 후예인 이 감리회가 통째로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중파에서 감리회는 자정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단언하면서 얘기하는데도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아니면 어떻게 사과를 할까 나서는 수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감독이나 감독회장님이 나오신다면은 그런 철저한 리더십을 가지시고 또 자기 의사가 아주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오실 때 감리회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이렇게 긴급한 상황도 얘기해도 되죠? 네, 상황도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을 때 박원순 시장 죽음을 보면서 아무리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우리 감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성폭력 같은 것도 그것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이게 장정 개정에도 이것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장정에다 신설할 때 그 힘든 거는 말도 못합니다. 나가서 나라를 세워라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 올라갔기 때문에 안에 있는 구성이나 내용이 없어서 지금 법적인 요로로 특별법으로 활용을 못해서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라인을 설치해가지고 SOS를 받고 있는데 지금 6 내지 7건의 피해자가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거 물론 교회학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 이런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감리회가 정화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급한 시간에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감리회 특징이라고 할 때 소위 감독 정치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한편적으로는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할 과연 이 시점에 권위주의적인 그런 감독 정치가 계속 필요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뭐 연회장제도 초기에는 우리 총리사라는 그런 명칭도 사용을 했는데 일반의 다른 교단들은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짧은 임기를 두고 의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 제도와 관련된 이런 관심을 좀 우리 문명환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 5대 의회가 기초적인 의회인데 5대 의회를 3대 의회로 바뀌고 구역회 없애고 연회 없애고 그렇게 하고 지방회를 광역지방회를 해서 지금 있는 지방회를 큰 광역 단위로 해서 10개씩 혹은 15개씩 지방 혹은 그 지역의 그 조건에 맞춰서 광역지방회를 여는 거죠. 그리고 광역지방회를 열고 그러면 연회 없어지고 구역회는 당회 내에서 제도를 개혁해서 구역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저는 의회가 줄어들수록
분쟁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연애는 지금 사실은 연애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연애가 지금 사업 안 하고 있잖아요. 연애 사업 안 해도 연애 잘 돌아갑니다. 연애는 지금 돈 먹는 하마처럼 우리 부담금 뽑아먹는 하마처럼 되어 있어요. 연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시대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바뀌고 있는 시대를 개혁은 못하더라도 혁신을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 혁신하기 위한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번 감독회장이 누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감독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최우승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는 건 당연하고요. 하지만 제도 변화에 휩쓸려서 본질을 잃어버릴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리교 신앙 운동이었는데 이게 제도화가 되면서 이제 교단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앨런 허시라고 하는 분이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교단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운동이었다가 어쩔 수 없이 초기 운동들이 제도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도화되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력이 내부적으로 솟아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있는 연애를 어떻게 연애와 지방의 숫자를 조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본래 만들어졌던 원래의 의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내서 감리교가 감리교 운동으로 다시 좀 활성화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점에서 감독회장은 교단의 어떤 그 통치 관리자라고 하기보다는 앞서는 운동가가 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섹트가 이제 제도 건의 이런 것들을 이제 던져놓는 자리니까 몇 가지 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감리교 본부 인사 문제가 사실은 늘 지적되고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근데 어떤 기관도 지금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은 없거든요.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 여부를 매년 체크를 하면서 상벌을 주고 그러면서 인사 문제가 좀 돌아가도록 해줘야지 그야말로 그 철옹성 같고 철밥통과 같은 곳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감리교 제도를 우리가 개선할 걸 생각을 할 때 인사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큰 자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자산이라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서 굉장한 그 효율성을 낼 수 있는데 그 교단이나 이렇게 수소문을 하고 알아봐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좀 생각해야 된다. 지금 같은 식으로 재산권 넘겨주면 금고에다 넣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체크해서 그건 뭐하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회가 지금 생존의 문제에 빠져 있는데 교회를 일단 살릴 수 있는 재산 운영의 어떤 묘를 한번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응급제도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장로교 쪽에서 감리교를 바라볼 때 응급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소문뿐이죠. 실상을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들은 사실은 응급제도가 이렇게 부실해지면서 결속력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 응급제도를 제대로 다시 살리고 정착시킬 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들이 좀 만들어져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목사님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장로님 말씀을. 아까 문장 목사님 하신 말씀이 왜 제가 입법할 당시 주장했던 아주 내용이 다 함축성 있게 표현이 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총회, 연회, 지방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회가 이렇게 11개 연회까지 나눠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자면 중부에는 교회가 약 1100교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충북연회나 어느 예를 들어서 다른 적은 연회 보면 한 450개, 뭐 호남특별연회도 260개 뭐 이런 식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회를 이렇게 많이 11개로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재정 운영과도 연관이 돼 있고 이로 인한 재정의 익스펜스가 많아짐으로 인한 선교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교회 선교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될 겁니다.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도 지금 코로나 사태도 또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어서 아마 개척교회에서 부담금 내는 부분도 물론 비전교 50% 총실에서 이번에 제가 같이 동참해서 그 공제주자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부담금 내는 부분도 부담스러워할 교회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 연회도 5개, 6개로 줄여야 되고요. 지방도 좀 더 구체적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30, 40개의 지방을 한 100교회 정도 장로교회 노회 수준으로 다 좀 확대하고 연회 필요 없는 건 맞습니다. 제가 장동 개정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감독을 지낸 직전 감독님이 우리 장정 개정에 들으셨는데 연회를 없애자 하신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직접 감독을 하신 분이 직접 그렇게 표현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죄송하고 좀 어떻게 말하기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은 연회에 뭐 총무, 간사, 뭐 여자 간사 둘 이렇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회 같은 경우 큰 연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인원이 지금 다 필요하다고 더 이상의 큰 연회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 감독님이 해외를 가시면 총무님이 꼭 필요한 자리라면 거기 나는 연회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꼭 같이 가십니다. 또 예를 들어 지방회가 막 두 군데 세 군데 벌어지면 감독님이 거기 뭐 인사차 둘러보고 순봉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 꼭 총무님이 같이 가십니다. 그럼 결국 총무 자리는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인 그런 자리로 좀 인식이 되더라고요. 특히 해외여행 같은데 가볼 때 왜 감독님의 일부라도 남아있어요. 자리를 지켜야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라는 걸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같이 가신다고 다. 그러면 없이도 딱 뺑뺑 돌아가잖아. 재직증명서니 뭐니 묵상들 관련된 행정서는 여자 간사 둘이만 다 해결될 거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결제하는 건 모아서 저희도 감독님 제가 모셔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서 결제 몰아서 하는데 뭐가 그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토론회 시작 전에 휴식 전에 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연회는 연회장 제도로 1년 지불해서 연회만 주관하고 목사님은 안수회만 하는 정도의 중요한 일을 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은 다 지방으로 확대해서 널려서 하는 방법을 하고 본부에서는 정책만 개발해서 그 정책을 각 하단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면 앞으로 계속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아까 응급도 저도 그 응급 분야에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58년 7월 1일생 아까 젊은 목회자들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이 응급제도 혜택도 도중에 다른 연금으로 갔다가 미래에셋인가요? 그걸로 갖다 다시 지금 도로 복귀시는 바람에 본인들은 그 응급금 붓기만 하지 자기들이 응급 대상이 될 때 못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또 수치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때 아주 어쩔 수 없이 2020년, 25년 정도까지 버틸 그저 어쩔 수 없는 법안을 그때 만든 사실이 있고 지금 앞으로 저게 계속 유지되려면 92만 원이 아닙니다. 상한선지 응급비 70만 원대로 떨어져야 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응급부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든지 지금 일금은권에 갖다 예청은 무슨 돈을 이자가 뭐 거의 0%씩인데 무슨 돈이 됩니까? 말만 몇백억 있다고 그러지 원래 2020년도면 1000억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저희 계산은. 근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2020년이 넘으면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불입하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첫 목회자 안수받는 분들에게 뭐 기여 응급제도라 해서 70만 원씩 그건 물론 응급이사에서 결정하는 거겠습니다만 저희 때 70만 원을 내도록 하고 또 목사님들은 3년에 한 번씩 한 달 생활비를 내라 이렇게 해서 부족한 재정을 이렇게 좀 어떻게라도 메꿔보려고 해서 지금 이런 현재 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인데 젊은 목회자의 수치적인 계산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붓기만 하고 기여만 하지 본인들이 응급 혜택을 못 받을 거다라는 데 실망감과 거기에 대한 애착을 못 갖는 겁니다. 네, 장로님 그러면
어쨌든 장로님 말씀에 이런 적극적인 관심들과 함께 우리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이신데 여성과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관심들도 아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감독 회장이 또 선출되어지고 또 연예 감독들이 선거되어질 때 여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정책을 이거는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세워야겠다. 뭐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우리 여성들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고 순정하는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면은 거의 60%가 여성들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들을 보면은 거의 95%가 남자 장로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부부가 있을 때 여자 믿음이 80%, 남편 믿음이 30%면은 이 미덕이 있는 우리 여성들은 양보하면서 남편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혼탁해지는데도 일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고 연회에, 총회에,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도 참여를 해서 앞장서서 감리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15%가 여성이 참여도가 15%로 당연히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그냥 가급적 30%라고 해놨더니 가급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3%밖에 여성을 참여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연회회장이었을 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들고 나섰을 때 주위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총회가 이제 폐막하게 됐을 때, 입법총회 할 때, 그랬을 때 하루를 연장시켜달라고 애원하다시피 해가지고 15%가 됐는데, 그 15% 역할이 지금 굉장히 특히 공의나 정의를 해서 외칠 때 앞장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회장으로 있는 동안 좀 후라도 여성이 한 30% 정도 참여해서, 이 참여한다는 것은 나가서 갑질을 하면서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 교회라든가 연회를 이끌어가는데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걸 바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장로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연회를 줄여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판이하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 감리교인이 17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50만으로 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0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28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갔었을 때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를 방문해서 저는 그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머리 하얀 사람들이 한 10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양로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인들이래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도 조만간 젊은 세대는 없어지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집에다 드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 편하고 좋으네요. 교회 그냥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떤 죄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좋은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 가면 나는 예배 드렸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은 또 아기를 안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도 제가 큰 행사마다 가보면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50대, 60대 늙은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가 다 떠났을 때 과연 얼마나 남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연애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준비를 해서 정말 살을 깎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부담금 이런 거 다 하고 좀 비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것을 앞장서주는 그런 분이 감독회장이나 감독님이 되신다면은 빨리 좀 더 빠르게 감리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기 우리 문병 목사님 뭐 이런 관심에 뭐 계속 대답하시고, 제가 하나 또 질문도 또 덧붙여서 목회자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관심,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두 가지, 하나는 과연 본부가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근데 본부가 본부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본부에 브레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본부의 부장들이 과연 브레인입니까? 총무들이 브레인입니까? 저는 그 역할이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하는 부장 얘기를 하면, 지금 부장이 어떻게 채용됩니까? 농공 행상에 의해서 사람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이제 연한이 되어 가지고 나갈 때 되면 맞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엊그저께 담임 목사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부장이 됐어요? 무슨 결제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무슨 행정하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간사들한테 가서
과장들, 간사들한테 가서 하는데 그 책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부가 완전히 이 아마추어들이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정책은 무슨 정책을 내겠습니까? 이런 식의 본부 운영은 우리 감리교회가 실적 수준을 낮출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시스템만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부에 들어가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이든 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 들어가든 간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프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본부를 어떻게 인사를 잘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목회자 얘기하는데 저는 감리교회 타락은 시니어 정책이 없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세 은퇴합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자마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던 목사님이 은퇴하자마자 수급자가 됩니다. 아니 노인 대책이 없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본부의 대책이 없습니다. 공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히 내가 나가서 살려면 70세 은퇴하기 전에 빨리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노후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교회도 매매하고 또 뭐 자식한테 세습도 하고 또 이렇게 저리 바꾸고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노인 정책을 목회자의 노후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후 정책의 방법은 첫째는 노인 문제는 제가 사회복지사이기도 한데 노인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거, 두 번째는 여가, 세 번째 의료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적어도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안식관 만들듯이 적어도 각 연회 단위별로 은퇴자를 위한 그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인당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주고 그 들어가면 거기 가서 일단 주거는 안정시켜야 된다.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그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든지 어쨌든 주거에 대해서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면 주거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실버타운을 지으면 여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노인 그 정책을 봤더니 노인들 속에 수경 농장을 하더라고요. 수경 농장. 수경 농장을 해요. 수경 농장에서 수경 재배를 하는데 거기 노인들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3-4시간씩만 이거 하면 이렇게 일이 되는. 그래서 각 실버타운마다 수경 농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가의 문제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의료의 문제는 각 도 단위별로 우리 감리회에 의료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의료법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 도 단위별로 요양병원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충분히 내가 더 이상 뭐 그 돈을 탐하거나 혹은 또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70세가 되기 전에 65세부터 직업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원 교육 시키듯이 은퇴하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직업교육을 교단에서 시켜야죠.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군대도 전역하기 전에 직업교육 시키듯이 본부에서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은퇴자에게 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해가지고 자격증을 줄 수 있는 직업교육센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게 노인에 대한 문제, 그건 시니어에 대한 문제고요. 주니어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큰 문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미래 세대가. 근데 지금 미래 세대가 없는데 우리 지방 안에도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5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38개의 교회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5개도 안 되는 그 교회 다 합쳐봐서도 100여 명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장래 우리 감리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방 단위별로, 지역 단위별로 저는 젊은 목회자들, 아직 지금 이제 수련목들, 재능 있는 수련목들이 중심이 돼서 청소년 교회, 열린 청소년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나 내 교회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교회 안에 개교회가. 그 개교회가 거기 보내서
청소년들의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그리고 그 수련목에 대한 사례나 그 일들은 지방에서 담당해서 해주는 거죠. 지방에 우리 공동 육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에 뭔가 이렇게 획기적인 모습을 바꿔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젊은 수련목이나 젊은 교육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풀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관심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최효성 목사님도 이 정책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우리 문 목사님 감독회장 정전 발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감리교 전체를 볼 때 두 가지가 없고 한 가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없는 거 두 가지는 뭐냐 하면 위기의식이 없다. 특별히 지도층이 위기의식이 없다. 위기의식이 없다 보니까 연대의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있는 건 뭐냐면요. 비관주의다. 목회자들 패배의식과 비관주의가 팽배해 있다. 그래서 저는 제도나 뭐 다른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채워야 할 이런 어떤 우리들의 속의 내용들. 가장 먼저는 그 대변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다이아몬드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기관이나 종교가 다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는 기관이 있고 그 위기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기관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2가지 공통 요소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공통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의 위기의식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이 위기의식이 없으니까 사실은 금권 선거도 이렇게 팽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실 인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물리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 어떤 개혁보다는 그 안에 채워질 우리들의 그 내용 속히 지도자급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의 위기의식 그리고 전체 공동체 회원들의 위기의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연대의식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거뜬히 극복해낼 수 있다. 그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저는 우리 감리교회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큰 위기의식을 좀 먼저 갖고 거기서 연대의식을 키우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도 사실은 극복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구체적인 제도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안에 채워져야 될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평신도가 저는 교단의 그 지도자가 좀 걱정하고 좀 계획을 세워야 할 문제가 교육자 성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뭐 총회 따라 큰 회의 때 가보면 매일 9회 지나치는 뭐 통합대학원 신설 등 이런 얘기들을 하기만 하는데 구체화되어야 될 것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문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또 감리교의 젊은 목회들이 어떤 기대나 새로운 비전을 갖고 목회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갈 자리가 없습니다. 또 자리가 하나 났다면 몇백 대 1씩 막 경쟁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지금 목회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이미 우리 목전에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단 차원에서. 그래서 어떻든 교육자의 수급을 조절하고 맞출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누누 얘기하잖아요. 합성이나 우리 감리교 속한 세 신학대학 중에 종합대학은 모건이나 협성은 그냥 학부만 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뭐 대학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신학교육과 영성과 목회자가 되는 좋은 양성교육을 프로를 만들어서 하고 학부는 교양 과목이나 기타 미국 UMC 쪽에 어떤 내용 이런 것들과 같이 벤치마킹해서 해도 된다고 충분하게 검토도 되고 또 뭐 교수들의 여러 가지 뭐 밥그릇이 줄어든다는데 그것도 검토한 자료를 보면 다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아무도 책임을 여기에 관심하는 분들이 없어요. 재정이 없다 뭐가 없다 이런 얘기만 해요. 재정이 없으면 감리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감리교회 하나 아닙니까?
요한예수님 후에 하나인데 뭐 지방연회 전체를 보면 하나잖아요. 교회가 지방 나눠 있지만 교회 분담금을 좀 해서 이런 데 꼭 필요한 거라면 어느 교회가 그걸 아까워하겠습니까? 근데 괜히 그 분담금이 가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그런 쓰여지는 곳이 제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잘 공개되고 이해인식이 안 되니까 그걸 아까워하고 안 내려고 하고 자꾸 그런 문제 분위기가 있는 거지. 내가 드린 헌금이 공평하게 교단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 발전, 영혼 구원에 또 좋은 목회를 양성하는 데 쓰여진다 그러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습니까? 아마 일반 평신도들 중에도 재력가나 사업가 후원하는 분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도자가 되실 분은 좀 신경을 뭐가 시급한지 교단이 뭘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이다.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도 또 말씀 부여해 주시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처음에 교회가 왕성했다가 타락하고 500년이 지나면 다시 누군가가 나와서 다시 왕성했다 타락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하고 지금 500년이 지나서 지금 2020년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정말 밑바닥까지 교회가 왔는데 이건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확실하게 변화가 없는 한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까 그런 위기감도 느낍니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본이 돼서 앞장서 갔는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꽤 되는데 저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쩌노 거기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이 불쌍하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해법 이것을 타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0-40년 전에 제가 그거 뜨겁게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저는 요새도 우리 여성계한테 기도운동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여성계는 아멘 하면서 기도해서 많은 것을 이뤘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요 여성계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대한민국 기독교인 특히 감리교 기독교인이 초대교회의 영성을 되찾고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회복하고 문제만을 제기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나선다면은 그 뒤에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하지 말고 왜?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힘들 때 코로나로 인해서 다 절망하고 있을 때 크리스찬들이 다 떠나고 개종을 하고 있을 때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성범죄로 아니면 행령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가 비난하는 것보다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웨슬리의 후예로서 우리 감리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왕성하게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전교회 문제를 또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저께인가요? 가까이 저희 지역에서 대부도를 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특별한 우리 목회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일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빵집이었습니다.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또 선교를 하는데 교회 구조가 아직은 빈약한 미자리 교회죠. 그러니까 겸직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분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그분은 한 25년 동안을 빵을 또 사업을 하셨는데 그것을 목회 현장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또 활용해서 선교도 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단법으로는 미자립 교회들 비전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겸직을 허용하는데 지금 목회 구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위에 상위 그룹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 어쩌면 개개인의 어떤 달란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목회 현장의 사역의 폭을 좀 더 넓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비전교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병환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는 아까 수급 문제 나왔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후배 목사들이 후배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방향에 길들이 너무 얕다.
그러니까 목회가 굳이 일반 목회만이 목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 패러다임을 좀 넓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 목회 이런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파라처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YMCA에서 있었는데 저희 YMCA가 그 전에는 감리교회가 중심이었어요, YMCA. 근데 점점 지금 YMCA의 사무총장직을 이제 YMCA에 꽂은 총무죠. 총무직을 하는데 제가 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둘밖에 없었어요, 총무는. 전국에 56개, 60개 가까이 된 Y가 있었는데 거의 다가 거기 감리교가 아니고 거의 다가 기장측 강도사들 혹은 기장측 목회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것이 Y만 그렇겠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연합기관에 NCC, KNC도 그렇고 또 기독교 서회도 그렇고 뭐 우리 연합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연합기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감리회인데 감리회가 점점 연합기관에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나는 그것이 후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신학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목회의 영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첫째는요. 또 하나는 아까 이중직 문제 나왔잖아요. 지금 젊은 목회들은 거의 다 부부가 저도 제 딸이 제 사위가 목회를 하는데 제 딸이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일을 해요. 개척교회니까. 그러면 혼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다 일을 하게 돼 있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을 좀 인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중직이 아니고 함께 목회라는 것에 대한 영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목회자들에게 좀 길을 좀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스터디가 안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스터디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와서 그냥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개척을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저 교회를 이어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개척을 하는데 지금 개척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련목 들어가는데 얼마나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힘들잖아요. 이렇다면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하는데 그들에 대한 대책이나 그거에 대한 방향들을 교단에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학교는 지금 통합을 할 수 있는 말은 통합한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고요. 지금 뭐 교수들이 앉아 있는데 교수들이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교단에서 신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교단에서 그 학비 전액 그하고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는 사람들만큼 신학교를 만들어서 차라리 그 교단 신학교 일반 대학을 나오든지 아니면 신학교를 나오든지 간에 교단 신학교를 대학원 대학교 역할을 해가지고 그 교단 신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이 가게끔 하는 이 세 개의 신학교를 통합해서 통합 신학 대학원 만들지 말고 교단에서 교단 직영하는 그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어서 움직임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쪽을 먼저 최효성 목사님 말씀을. 그 사회에서도 스타트업 기업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트업 기업들을 살려내야 된다. 자유롭게 창업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지 교단 의식, 이 딱딱하게 굳은 교단 의식을 가지고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제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거고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교단을 변화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리교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교단이지만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된다. 운동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 운동성을 회복해야만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변화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차원의 목회를 할 때 그걸 후원해주고 또 실패해도 괜찮다는 실패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저는 젊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전 신학생들 지금 뭐 감리교회통 신학교들이 뭐 입학생들이 준다 걱정을 하는데 단지 산술적으로 그렇게 앉아서 계산만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런 운동성을 회복시켜 준다면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 뭐 혹시 부연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대안이라고 드려보고 싶은데 네, 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예수기 선생님이 좋은 거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감리교의 가장 좋은 소그룹이 뭐예요? 속회잖아요, 속회. 요즘 뭐 목장이라기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도자들, 감독이면 감독, 감독이면 감독회장 되신 분들이 연회면 연회별로 또 전체면 전체, 뭐 감독님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죠, 연회. 뭐 감리사님 중심이 되겠고. 큰 자립교회, 큰 성장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을 목장, 속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속회를.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은 교회도 100교회, 200교회 그냥 뭐 10만원, 20만원 고정 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상태하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비전교회, 뭐 3교회, 5교회를 집중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 그 교회로 이루어진 속회, 목장, 쇠를 만들어서 그 집중적인 비전교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3-4교회를. 그래서 3년이고 5년 보면 뭐 될 잎은 뭐 떡잎부터 한다고 3년, 5년에 보면 이분이 제대로 목회가 될지 안 될지 다 판단이 될 거로 되고 또 뭐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로 다시 시작하게끔 해야 될 것이고 되는 분들은 적극 지원해서 자립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하는 제도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으면 안 될까. 내가 한번 감독이 되면 난 그렇게 한번 싶은데 그래서 그 연에 큰 뭐 한 10억 이상 결산하는 교회 뭐한 4, 50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지방에 아주 취약한 교회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뭐 자매 결혼이 됐든 속회가 됐든 뭐 제가 그는 좀 서툴게 합니다만은 그런 결속된 모임을 만들어서 한 교회 집중적으로 비전교회 몇을 자립시키고 도약교회 또는 자립교회로 부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면 어떻겠나. 네.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고 제가 뭐 들은 정책 세미나에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감리교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조금 위험한 생각인데 왜냐하면요 네. 교회를 지금 계층화하는 거거든요. 미자립, 뭐 도약, 그다음에 뭐 대형 교회. 그래서 사실은 계층화하고 대형 교회는 더 우수하고 미자립 교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가 꼭 자립 교회로만 가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거든요. 미자립 교회 자체로 얼마든지 사실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늘 무능하고 열심이 없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미자립 교회를 힘있게 키우는 거는 있는 그것 자체를 의미 있다고 인정을 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세포처럼 아주 속속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장로님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데 그 방법이 혹 지금 저 교회를 이렇게 계층화할 위험성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요. 네. 우리 성장님 말씀을 이어서 주시면. 네. 저는 그 비전교회에 대한 생각을 전에는 목사님은 목회만 전념해야지 이중직 갖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하면은 성도들이 가서 뭐 쌀도 갖다 주고 용돈도 갖다 써서 오로지 기도하고 영성에 힘쓰게끔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는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전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이중직 갖는 거 저는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큰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교회 60억, 100억의 경상비가 들어오는 교회보다도 빛이 있는 교회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비전교회 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큰 교회를 빗대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분이 그 교회를 지키면서 이중직을 하면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가게끔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이제 기관 목회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들은 사실 여자 수련목이 목사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남성들도 힘든데 여성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그 회관에다가 성교
구역교회라는 곳을 둬서 여자 전도사가 목사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줬고요. 요번에 안식관이 또 거기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된다면 거기도 수련목을 둬가지고 기관 파송을 할 수 있게끔 여자 목사님으로서 일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더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신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그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신학교에 올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번에 신학교에 온 어느 학생은 시골에서 전교에서 꼴등한 애가 대학원 가야 되는 데서 서울 신학을 왔어요. 쫓아오지 못해서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신학교가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자기네들의 그 밥그릇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안 하고 있어요. 전번에 총장님들 다 왔을 때 통합할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 신학교들이 도태되든 어떤 거 그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외술리 신학이든지 아니면은 감리에서 신학대학원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이 지금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배출돼도 갈 데가 없잖아요. 무조건 목사님들만 많이 양성해서 사고 치면은 목사가 그랬다, 이렇게 해서 계속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마시고, 거기 들어오는 정말 좋은 신학생들은 100% 장학금으로 오로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목회에 나갔을 때는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의 이 교회들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어, 아멘만 하면 돼 이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 했던 그런 성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도 있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그만큼 더 목회자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적으로도 앞장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런 분을 양성하려면은 본부에서 이거를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다음에 혹시 감독회장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문병환 목사님. 전적으로 예. 제가 그거는요, 지금 있는 시스템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 현재 제도권 교회 목회 현장을 적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련목을 하잖아요. 수련목 하면 노골적으로 수련목 해가지고 정말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담임자가 저도 수련목 교육을 받았는데, 수련목 두기 위해서 수련목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대로 그대로 하면 정말로 좋은 수련목을 키울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안 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신학교, 지금 많은 신학교 있지만 아까 수급 문제 얘기하셨는데 조금 지나가면요, 은퇴하는 목회자가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에 은퇴할 사람이 100사람이다. 그러면 여기 신학교 2년 전에 100사람이 은퇴할 거에 대한 2년 전에 2년 전에서 2년 전에 100명의 신학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거기에 교수가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 목사님들 다 박사학위 받고 다 목회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목회를 가르치는 거죠. 거기는 신학교가 아니고 정말로 목회 사관학교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감리교회 지금 있는 신학교 구조를 가지고 우리 수급 문제가 해결된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친구는 감신대에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수도권 대학 가기 위해서, 인서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해요. 그런 친구들한테 목회가 뭐고 이런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고 차라리 종교교육 시킨 거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정말 목회할 사람들은 목회자를 위한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열띤 토론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소대에 좀 활발하게 토론했던 금권 선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유재성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또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씀도 하셨는데 정책 선거와 또 이 금권 선거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금권 선거를 극복하자고 지금 정책 선거의 방향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허용이 되어지다 보면 뭐 이면적으로 더 금권서가 또 암암리에 아니면 노골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여러분 금권이나 또 인맥 그런 어떤 것보다 정말 정책이나 영성이나 그 인물의 어떤 지도력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토론하는 그 목표처럼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감리의 선거 이 정책 선거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을까? 뭐 우리가 또 다음 토론 때도 주제로 뭐 함께 의논하겠지만 토론의 말미에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요. 저는 그 지금까지 우리 토론이 선거 과정 또 선거 때까지의 과정 얘기였는데 네. 선거 후의 문제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선거를 보면 누가 감독회장이 됐는가에 따라서 본부 인사는 그야말로 승자 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어떻게 하든 이분을 감독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감리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이득과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니까 이제 금권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으로 승자 독식이 되지 않는 뭐 본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은 총무나 국장을 세울 때 사실은 감독회장이 후보를 다 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둘을 내지만 사실은 결정도 이미 된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선거 과정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에 결과가 승자 독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통제나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문병환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방송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이것이 아주 좋은 하나의 우리 앞으로 감리교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추천 토론회 하는 거죠. 네. 후보자 앉혀놓고 여기서 패널들이 한 사람 앉혀놓고 4사람 정도 나와서 이렇게 가운데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같이 와가지고 옆에 같은 후보자들끼리 앉아서 있으면 서로 그거 할 텐데 한 사람씩 초청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팟캐스트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 얼마 안 되잖아요. 유권자들 다 전화번호 다 있고 우리 정보 있지 않습니까? 글로 다 보내주는 거죠. 그게 본부에서 선관위에서 선관위가 그걸 나서서 정책을 알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하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다. 여러분 정책을 비교해서 뽑으십시오. 학연, 지연, 인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공명선거 운동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감리교 안에도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미단체, 바선협이라든지 다 있으니까 바감협도 있고 바선협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의 언론을 막지 말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경청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마치 그거는 무슨 제약 운동단체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리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있는 제단체들이 협력할 수 있게끔 공명선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토론회를 언론사가 개최하든 아니면 임의단체들이 주최하든 아니면 선관위가 하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선거의 교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주 단순합니다. 선거 승리에 어떤 관심이 조직 그리고 돈 그것에 중심이 된다면 정책은 말 그대로 그냥 요식행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후보자들이 좋은 정책을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 준비된 정책이 과연 설득력 있게 선거구자들에게 호소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또 긍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떤 정말 좋은 정책들을 세우고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얘기도 또 공보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 후보나 저거나 다 비슷비슷하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이 그 정책 다 비슷비슷해, 뭐 별 것 없어,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책 선거로 간다라고 할 때 그 정책의 어떤 관심, 후보자의 정말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들이 다양하게 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백상임 장군?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과감하게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리교 세계의 수많은 감리교에서 가장 타락한 데가 어디냐면은 대한민국이고 케냐라고 생각하는데, 케냐에도 감독회장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감독회장이 있습니다. 감독회장이 막강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숫자로의 돈을 써가면서 그 자리로 오려고 하는데, 또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또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또 소송을 하고, 이거는 지금 이 제도 하에서는 지금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회장 제도를 없애고 이거를 감독 협의회로 하든지 권한을 줄이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는 권력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많은 또 부가 따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바꿔서 감독회장의 권한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2년제로 해가지고 또 이거를 감독 중에서 협의회장을 뽑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정과 부패가 좀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도 본인이 선거를 하려면은 책을 이렇게 내놓고서 후원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또 이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하는 금권 선거는 그 후원금 자체까지 막자는 것은 아니고 딜하듯이 얼마를 할 테니까 조직을 줄 테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고, 큰 돈이 봉투가 와가는 걸 못하게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감독으로 나오면 이번에 나오니까 유권자들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10만 원을 넘지 않아서 후원해달라. 그럼 어떻게 보면 후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사람이 가장 지지를 받는다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그 돈에서 식사 정도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대면은 하면은 돈이 들어가고 또 같이 만나면은 또 식사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로나 후에는 SNS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책 발표를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해도 이것을 몇 사람이나 채널을 갖다 볼 것인가, 시청률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3%나 되겠습니까? 2%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학연의 지연에 아니면은 또 옆에 누구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SNS를 활용한다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정책대로, 정책 제도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금권 성지를 방지하고 또 정책 선거로 가자는 이런 어떤 고민과 노력들이 오늘 대화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났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정한 시간이 가까웠는데 혹시 좀 더 부연해서 좀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최효수 목사님부터 먼저 할까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비자 중심 사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리교 선거도 유권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 제도를 가지고는요, 유권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정책도 비교할 수 있고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유권자들이 아주 쉽게 편하게 정보를 듣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미디어를 개발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휴식 시간에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감독이나 감독회장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원해서라도 되면 그 후 소송 과정에서 세월 다 가니까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적으로라도 감독회장 같은 경우
자기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약 이행 정도를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내놓고 발표를 하게 하고, 감독 당선 이후에 재임 기간 동안에도 감독 선거 때 했던 것이 그 책임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유재석 장관님이 마무리 발언 겸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맥락의 말씀인데, 일단 현 선거법과 선거관리세칙으로는 우리가 바라고 지향해야 할 정책 선거로 가는 부분에 미흡함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좀 더, 법령과 또 제정을 좀 새롭게 좀 개정하고, 미디어 등 SNS 뭐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를 이용해서 선거권자와의 거리를 좁혀주고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그런 또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미 제가 주장을 했지만 영적 지도자 우리의 정말 행정수반인 감독회장을 뽑는 이런 선거를 공영제로 채택을 해서 비용 때문에 그 등록을 못한다거나 훌륭한 지도자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가 적다고 해서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못하거나 그 지도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공영제화 해가는 게 좋겠다. 즉 재정의 문제가 문제라면 그건 그때 선거가 있는 해에 어떻든 부담금을 약간씩 교회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든 그건 좀 더 수고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런 선거제도를 채택해서 금권 선거가 사라지고 정책 선거가 좀 더 반영되고 투명하게 지도를 뽑는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는 더 이제 아까 마무리를 좀 못했어요. 제가 사실 비전교회 목회자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응급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목사 안수받고 수련목 끝나고 안수받고 정회원 허입식하고 할 때 정식으로 교회별로 국민연금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좋겠어요. 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첫 시작하던 87년도부터 부었는데 한 30년 부은 것이 지금 한 4, 5년 타니까 다 타요. 이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응급에 대한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완하면 또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의욕을 상실하게 한다든가 목회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병적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경우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런 부분이 좀 관심과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백사회 장관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링컨 한 사람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히틀러 한 사람은 600만 이스라엘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누가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감리회가 살아나느냐 죽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독회장이나 감독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금권 선거 할 수 없습니다. 부정 선거 할 수 없습니다. 성폭행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나와서 마음대로 자기 욕심 채우는 그런 감리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150만의 성도를 사랑하고 아침에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감독회장님이나 감독님이 나오신다면 우리 감리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바르게 고쳐가셨으니 이번에 감독회장님, 감독님 또 소송에 시말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미력 하나만 또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좀 더 한마디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문병환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마지막 한 말씀. 지금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를 바라보면서
마치 달리는 자동차가 수렁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소송의 수렁이죠. 이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교리와 장정을 제대로 지키고 교리와 장정대로 해석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그렇게 좀 이렇게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지만이 이 선거가 소송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선거 중요하죠.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방법들, 오늘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서 다양하게 정말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토론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어지는 또 4차 토론회가 있을 텐데요. 7월 18일 날 토요일 오전 10시에 또한 토론회가 방송될 예정에 있습니다. 웨슬리안 타임즈 창간을 기념하는 기획특집 선택 2020 감리의 희망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바른 선거를 위해서 또 바른 선거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아주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토론에 참여해주신 우리 패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